한국의 KF-21은 흔히 차세대 전투기로만 불리지만 오늘 우리가 짚을 핵심은 다릅니다. KF-21은 기체가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HBM급 항공용 반도체, 다중 스펙트럼 센서, AI 기반 항전 소프트웨어이죠. 즉, 하늘을 나는 데이터 공장, 이게 바로 한국이 설계한 새 표준입니다. 전투력이 엔진 추력이 아니라 연산 능력과 센서 결합력에서 좌우되는 시대. 한국은 민수 반도체에서 익힌 대량 생산 품질 관리 역량을 군수로 끌어올려 메이드 인 코리아 항공전자 생태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에서 단련된 공정 제어, 패키징, 수율 관리가 군수에 이식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군수 반도체는 극한 온도 진동 전자파 환경에서 장시간 버텨야 하고, 센서는 야간 해무 전자전 상황에서도 목표를 붙잡아야 하죠. 한국은 HBM3D 적층, 신뢰성 시험, 저지연 인터커넥트 같은 핵심을 손에 넣으면서 레이더, 전자광학, IRST, ESM 같은 감지 체계를 AI 센서 퓨전으로 한데 묶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KF-21은 고성능 센서를 싣고 HBM급 메모리 대역폭으로 즉시 처리하여 조종사에게 싸울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저는 이걸 세 축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첫째,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 연산 코어가 두뇌를 맞습니다. 둘째, AESA 레이더 이옵 IR 수동형 전자전 수신기가 눈과 귀죠. 셋째, K-서플라이 실드 국산화와 동맹 생산을 혼합한 공급망 방패가 심장을 지킵니다. 이 세 축이 돌아가면 KF-21은 단순 기체를 넘어서 국가 산업 아키텍처가 됩니다. 부품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서브로 대체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술이 진화하죠.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중국은 양적 확장은 빠르지만 신뢰성 EMI 내성 임무 소프트웨어 성숙도에서 고전합니다. 고성능 센서를 묶어내는 저지연 통합이 어려워 표적 품질이 흔들리니까 대외 수출에서 신뢰성 프리미엄을 못 받는 거죠. 일본은 소재 공작 기계에서 강점이 뚜렷하지만 군수 규제와 보수적 체질 탓에 시스템 통합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통합과 양산의 균형이 빠릅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져진 패키징 펌웨어, OTA 무선 업데이트 감각이 항전 소프트웨어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이 격차가 바로 KF-21 생태계의 실전 경쟁력입니다. 다만 저는 완전 자립만을 외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항공우주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잃으면 시장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동의하면서도 핵심은 주권적 선택권입니다.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되 HBM 센서, 전술 AI 같은 목줄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한국은 국내 설계, 국내 생산, 동맹 공조를 조합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이를테면 레이더 모듈은 자국에서, 일부 전력 증폭기나 전자전 소자는 동맹과 공동 생산하는 식이죠. 한쪽이 흔들려도 체인이 끊기지 않는 구조. 이게 K-서플라이 실드의 실체입니다. 결국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첫째, 국방 RD와 민수 반도체 라인의 크로스 파이낸싱 같은 공정 장비를 돌리더라도 군수 스펙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면 원가와 리드 타임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인증의 상시화, 항전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OS처럼 정기 업데이트 가능한 모듈형 규제로 바꾸는 거죠. 셋째, 수출형 표준화, 동맹국 요구에 맞춘 개방형 미드웨어로 KF-21을 플러그앤플레이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KF-21을 하나의 산업 플랫폼으로 봤다면 오늘은 그 플랫폼을 움직이는 칩 생태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민간 시장에서 세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용 반도체 라인이 이제 군용 항전전자 장비로 옮겨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DRAM, AI 연산 칩을 스마트폰과 서버에만 공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항공용 고신뢰 칩, 저지연 연산 모듈, AI 센서 처리 칩셋을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공정의 신뢰성 강화와 열관리 기술이에요. 전투기 내부는 상시 진동과 극한 온도를 겪기 때문에 일반 반도체는 견디지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민간 파운드리 공정에서 확보한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 GAA 기술은 발열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죠.
이게 KF-21의 ASA 레이더 신호 처리 모듈, 전자전 대응 장비 ECM, 항공 데이터 버스 제어 칩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칩이 아니라 전쟁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칩으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결국 이건 한국이 가진 민군 겸용산업 구조도의 유스 인더스트리의 힘이죠. 반면 일본은 소재는 뛰어나지만 시스템 통합력과 속도가 떨어지고 중국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정 안정성에서 아직 미숙합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자동차, 우주, 국방이 하나의 설계 플랫폼에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 덕에 KF-21 개발 속도도 빠릅니다. 과거 F-35는 통합 소프트웨어와 센서 네트워크 문제로 수년씩 지연됐지만 KF-21은 민간 반도체 공정의 민첩성을 그대로 이식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의 시선이에요. 워싱턴은 지금 한국이 HBM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는 걸 경계합니다. 특히 KF-21에 들어가는 HBM 사급 메모리는 미국의 방산 기업들도 의존해야 하는 부품이에요. 이게 역설이죠. 미국이 안보 동맹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미 공군의 AI 분석 체계조차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이 구조는 곧 한국의 전략적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K-에로스페이스 치프 프로젝트는 민간 반도체 공정을 군수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사업이에요. 이를 통해 KF-21뿐 아니라 무인기 위성 해상 초음속 미사일 탐지 레이더까지 같은 반도체 아키텍처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 재고 정비 교육까지 일원화되어 운용비 절감과 속도 혁신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논쟁적인 부분이 하나 있죠. 일부에서는 이런 기술 융합이 민간 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민군 융합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에요. 방산 예산이 민간 기술을 끌어올리고 민간 수출이 군수 부품의 단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 이런 자립적 공정 네트워크는 필수적입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 패키징, 재료, 설비 모두에서 내재적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중국이 수십조 위안을 쏟아부어도 EUV 노광 장비, 고순도 불화수소, 고내열 패키지 소재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도했을 때도 한국은 오히려 그걸 계기로 국산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죠. 그때의 위기가 지금의 KF-21 반도체 자립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센서 레볼루션, 즉 센서 혁명입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하나 달린 전투기가 아니라 복합 감지 플랫폼이에요.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정찰 올-인-원. 한국은 이 영역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시스템, LI지넥스1, 두산로보틱스 등 민군 복합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미국처럼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를 수십 년간 구축하진 않았지만 대신 통합 감지 기술에서 압축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ASA 액티브 일렉트라니클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 LI지넥스1의 EO IR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두산로보틱스의 정밀지상 공중 연동 센서는 각각 따로 보면 놀라운 수준이지만 더 대단한 건 이들이 AI 기반 센서, 융합 센서 퓨전 기술로 연결된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전투기들은 각 센서가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적외선은 적외선대로, 조종사는 그 정보를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했죠. 하지만 KF-21의 센서 융합 시스템은 다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 하나의 전장 상황 그림 인터그레이티드 배틀 스페이스 뷰를 조종사에게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센서 네트워크의 두뇌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전술 개념의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 중국의 J-20은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줄이려 했지만 그 대가로 센서 개방도가 낮습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개방형 센서, 포트 구조 오펀 센서 포워트 아워커텍처를 갖췄습니다. 쉽게 말해
필요하면 새 센서를 꽂을 수 있는 스마트폰 모듈처럼 설계된 겁니다. 향후 적외선 탐지, 전자전 감시, 심지어 기상 관측까지 추가 장착이 가능하죠. 일본의 F3 프로젝트도 이 모델을 흉내내려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예요. 일본은 하드웨어 정밀도는 뛰어나지만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 분석하는 AI 엔진 기술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센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저지연 통신버스도 한국처럼 완전 자국화하지 못했죠. KF21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기반 AI 칩셋 덕분에 이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센서 혁명은 곧 반도체 혁명의 연장선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 센서 기술은 단순히 전투 상황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민간 항공, 위성, 해상 탐사에도 확장 중이에요. 예를 들어 KF-21용 센서를 기반으로 하나 시스템은 극초음속 탐지 위성을 개발 중이고 LIGN-X1은 이 기술을 AI 항만 감시 체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방산업 동시 성장의 구조적 이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센서 숫자를 늘려 감지 능력을 보완하려 하지만 품질 데이터의 융합력이 떨어집니다. 센서가 많아도 통합이 안 되면 그건 소음에 불과하죠. 반면 한국은 센서 수보다 정확도와 동기화율을 우선합니다. 하나의 AESA 레이더는 초당 1조 개 이상의 연산 데이터를 HBM 메모리를 통해 동기화하며 목표 식별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J20이나 일본 F3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이제 우리는 KF21의 두뇌, 즉 HBM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HBM이란 단어가 자주 들리지만 대부분은 AI 서버나 그래픽 연산용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KF21은 HBM을 항공 전자전의 신경망으로 썼습니다. 쉽게 말해 KF21은 메모리로 싸우는 전투기예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두뇌의 신경망 구조를 흉내낸 3D 적층형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KF21 내부에는 ASA 레이더, EOIR, ECM, 통신, 항법 등 수십 개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쏟아내죠. 이 데이터는 초당 테라바이트 TB 단위입니다. 기존 DRAM으로는 이런 속도를 감당 못하지만 HBM은 1000배 가까이 빠른 병렬 처리로 그걸 소화합니다. SK하이닉스의 HBM32가 바로 그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HBM이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AI 알고리즘과의 결합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KF21의 AI 전투 지원 시스템은 센서 융합 데이터를 HBM을 통해 즉시 연산하여 목표 식별 위협 분석 전자교란 방지까지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건 마치 조종사 옆에 초고속 전략 참모가 앉아 있는 것과 같죠. 게다가 이 HBM 기술은 한국 외엔 사실상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가 사용하는 HBM조차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GDDR 기반 고속 메모리에 머무르고 있고 중국은 HBM 공정 자체가 불완전하죠. 특히 중국은 EUV 극자외선 노광기 확보가 막혀 있어서 HBM4 이상의 공정을 자체 구현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HBM4 단계로 넘어가며 군수용 인증까지 병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메모리 디펜스의 진짜 의미죠. 한국은 반도체를 수출품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미국이 석유를 무기화했다면 한국은 데이터를 무기화한 겁니다. HBM은 AI 시대의 연료니까요. KF21이 하늘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HBM을 거쳐 지상 전술 네트워크로 전송되고 그게 다시 위성 정보와 결합됩니다. 이 흐름 전체가 한국산 칩 위에서 돌아간다는 건 전략적으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워싱턴이 한국 반도체를 통제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CHIPS 액트로 압박하고 기술자들을 미국 공장으로 불러들이고 보조금과 규제를 동시에 쓰는 이유가 한국의 HBM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K-서플라이 실드 2.0 체제 아래
HBM의 핵심 공정과 소재를 국내에서 완결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죠. 이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이에요. 전투기의 두뇌를 타국 기술에 의존하면 업데이트 하나로도 작전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KF-21은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 HBM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대국내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즉, 한국은 전투기의 뇌를 완전히 자국화한 세계 첫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HBM은 KF-21뿐 아니라 드론, 이성, 해상 감시 시스템, 심지어 차세대 K-EMP 전자기 펄스 무기까지 확장될 예정이에요. 데이터 중심 전쟁에서 누가 HBM을 장악하느냐가 곧 패권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석유 패권을 가졌다면 한국은 데이터 패권을 잡은 거죠. 지금부터는 KF-21의 두뇌인 HBM과 감각기관인 센서를 떠받치는 공급망의 심장, 즉 K-서플라이 실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 안보 구조의 한 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전쟁 억제의 논리가 된 셈이에요. 맞습니다. K-서플라이 실드의 핵심은 완전한 기술 주권과 체계적 위험 분산이에요. 쉽게 말해 어느 한 나라가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를 틀어지어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다층적 국내 동맹 생산망을 구축한 겁니다. 예를 들어 KF-21에 들어가는 겐 전력 증폭 모듈은 국내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폴란드 방산연구소가 공동 생산합니다. 공급선이 둘이면 리스크는 반으로 줄죠. 그리고 정부는 이걸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전략산업 방위체계로 다뤘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국가핵심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반도체 AI 레이더 공정 정보를 군사비밀 수준으로 관리하게 했어요. 동시에 산업부는 K-서플라이 실드 펀드를 만들어 소재 장비 부품 기업의 국산화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죠. 이런 방식은 과거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던 시절의 방어적 국산화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공세적 자립화, 즉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 무기화 전략이에요. 그 차이를 명확히 해야죠. 일본은 여전히 내수 중심적 자금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통째로 주도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군수 공급망을 안전하게 봉합했어요. 게다가 미국의 CHIPS 액트처럼 외교적 제재가 가해져도 한국은 EUV 공정장비 불화수소 웨이퍼 소재까지 대부분 국내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한 나라 안에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 셈이죠. 이게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이에요. KF-21의 모든 핵심 모듈이 국산화되었다는 건 외부 간섭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메모리, 센서, 패키징 올 커리언. 외국의 승인 절차나 암호화 키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투기의 시간표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반도체, 센서, 항전 시스템이 같은 공정 기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민간 공장에서 군수 부품을 같이 만들 수 있으니 생산 단가가 30-40 줄고 반대로 품질은 오히려 높아졌죠. 예컨대 SK 하이닉스의 청주 라인은 밤에는 AI 서버용 HBM을, 낮에는 KF-21용 방열 강화를 거친 HBM을 찍어냅니다. 이런 효율성을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여기에 정치적 메시지도 숨어 있죠. 워싱턴이 압박하면 서울은 공급망을 조정하겠다는 한마디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2025년 초 미국의 반도체법 세부 지침이 강화되자 한국 정부는 곧바로 HBM 생산 국내 회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즉, 미국이 제한을 강화할수록 한국은 더 빠르게 독립해버리는 구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HBM AI 칩 센서 모듈의 글로벌 공급 70가 한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K-서플라이 실드가 완성되면 어느 나라도 한국의 기술망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공급망 종속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정책적으로 군수 확장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기술 공급망 안보의 3중 자립을 이루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셈이죠.
이번에는 한국이 만든 산업 이중구조 두엘 인더스트리엘 파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간단히 말해 민간과 군수가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산업 생태계요. 전통적으로는 민수용 기술과 군수 기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이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한화, LI진엑스원이 서로의 공정을 공유하고 심지어 인력과 연구소 데이터까지 교차 사용합니다. 덕분에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첨단 산업의 집합체가 되었죠. 맞아요. 한국형 산업 모델의 핵심은 공정 통합성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EUV 라인에서 개발된 공정 데이터는 곧바로 하나 시스템의 항공전자 패키징에 반영됩니다. AI 반도체의 발열 제어 알고리즘이 KF-21의 항전 냉각 모듈에 이식되고 반대로 KF-21의 진동 억제 기술은 3나노 공정의 장비 안정화에 적용되죠. 즉, 산업 간 기술이 수평적으로 순환합니다. 미국은 이런 데이터를 군사 보안 규정 때문에 교류하지 못하고 일본은 기업 간 폐쇄성이 강해서 불가능합니다. 한국만이 민간과 군수의 장벽을 실질적으로 허문 유일한 국가예요. 이게 바로 K-인더스트리의 퓨전이라고 부를 만한 구조죠.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국방산업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통합 RD 플랫폼에서는 민군 프로젝트가 동시에 심사됩니다. 즉, 어떤 기술이 군수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면 RD 보조금이 2배로 지원돼요. 덕분에 기업 입장에서는 군수 연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수익이 되는 투자로 인식됩니다. 그게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이유죠. KF-21의 ASA 레이더 송수신 모듈 TRM을 만든 하나 시스템은 사실 삼성전자와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KF-21의 센서 융합 시스템에 맞춘 HBM 방열 설계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AI 서버용 제품의 신뢰성까지 끌어올렸죠. 그 결과 민간 산업은 방산을 통해 기술을 강화하고 방산은 민간 덕의 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군사보안 규정 때문에 민간 기술을 국방 프로젝트에 쓰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국방기술보호 및 이전법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군수용 기술이라도 일정 보안 등급을 충족하면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고 반대로 민간 기술도 전략기술로 지정되어 군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이 바로 한국형 군민기술융합의 법적 토대가 된 거예요. 이 모델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한국은 속도와 유연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국방 프로젝트는 계약 구조가 복잡해서 기술 반영에 몇 년이 걸립니다. 일본은 내부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고 보수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삼성전자와 국방부가 직접 데이터 API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KF-21의 항전 컴퓨터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삼성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새 펌웨어를 시뮬레이션하고 3일 안에 비행시험에 반영됩니다. 이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구축한 K-에어로 치프 얼라이언스, 즉 한국형 항공 반도체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기업 간의 협력 구조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건 산업과 국가 안보를 통합한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대표한다면 K-에어로 치프 얼라이언스는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 두뇌 네트워크라 할 수 있죠. 이 연합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 카이스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아 항공용 AI 반도체, 센서 융합 시스템, 전자전 모듈, 데이터 연산 구조를 완성하고 있어요. 맞아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 동맹은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설계와 메모리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설계층, 두 번째는 항전 장비에 실제로 반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층, 마지막은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하고 전술 AI로 발전시키는 운용층이에요. 즉,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뇌를 만들고 하나와 LI진엑스원이 그 뇌를 몸에 넣으며 ADD와 카이스트가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구조죠. 이게 바로 KF-21이 지능형 전투기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외주화된 파편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완결된 기술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보안의 동시 확보입니다. 미국의 F-35는 보안은 철저하지만 코드 접근이 제한돼 동맹국조차 업데이트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품질은 높지만 절차가 너무 느리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AI 반도체와 전자전 시스템, 국방 데이터망이 모두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KF-21의 전투 알고리즘은 3개월 주기로 학습 및 개선됩니다. 과거엔 전투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2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90일이면 새로운 전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율 진화형 플랫폼이에요. 게다가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가 한국 내부에서 작성되고 펌웨어 암호키도 외국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KF-21은 한국 코드로 움직이는 유일한 전투기라는 거죠. 일본은 여전히 미국 표준에 묶여 있고 중국은 반도체 성능이 KF-21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 데이터, 통제권을 모두 자국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동맹이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폴란드, 인도네시아, UAE, 핀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가 한국과 함께 항공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화와 삼성의 협력 아래 유럽형 AI 항전 모듈을 연구 중이죠.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기술 표준의 수출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전투기를 팔면 소프트웨어를 통제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기술을 공유하고 자립적 운영권까지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 외교텍 디플로머시의 진수죠. 미국은 여전히 통제를 전제로 한 동맹 구조를 유지하려 하지만 한국은 신뢰와 공동 개발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동맹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의 전투기 속에는 한국의 칩이, 한국의 코어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죠. 워싱턴 입장에선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항공전자 산업의 표준을 독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K에어로 치프 얼라이언스가 형성된 이후 가장 크게 흔들린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기술 패권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HBM, 센서, AI 항전 시스템까지 모두 내재화하고 KF-21을 중심으로 자립형 생태계를 만들자 그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죠. 한국이 없으면 AI도 전투기도 멈춘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AI 반도체 공급망 70, 항공전자용 고성능 메모리 80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불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데이터 의존도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 공군이 사용하는 차세대 항전 컴퓨터의 AI 학습 칩, 그리고 DARPA의 전장 시뮬레이션용 메모리 모듈조차 한국산 HBM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반도체 생산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시사만 해도 미국 내부에서 시장이 흔들리죠. 실제로 2025년 3월 한국 정부가 HBM 생산의 일부를 국내로 회귀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미 국방부는 공급 안정성 우려라는 보고서를 즉신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경제 제재가 아닌 기술 인질 구조의 역전이에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미국 자신이라는 겁니다. CHIPS 액트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 미국 내 투자만을 유도했지만 결국 그 공정의 핵심 장비, 노하우, 인력 모두 한국 본사에 남아있죠. 미국은 공장을 가져갔지만 기술의 심장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조지아주 반도체 공장은 껍데기만 있고 핵심 엔지니어 300명이 한국으로 귀국하자 생산이 멈췄어요. 워싱턴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진짜 제조 패권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에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산업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의 중심축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석유가 아니라 반도체를 둘러싼 냉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통제하던 시절처럼 이제는 HBM을 통제하는 나라가 패권을 가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HBM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중국은 제재로 막혔고 일본은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기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싱턴은 두 가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독립 움직임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컨대 CHIPS 액트 보조금을 미끼로 기밀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한국 엔지니어의 이동을 제한하는 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K-서플라이 실드 체계 아래에서 핵심 공정 데이터를 국내에만 저장하고 해외 공장은 단순 조립만 맡기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압박할수록 한국의 자립도는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건 서울에 계산된 냉정함 덕분이에요. 한국은 동맹을 깨지 않으면서도 기술 주권을 잃지 않는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동맹은 함께 가지만 기술은 독립적으로 지킨다. 이게 한국의 새로운 전략 원칙이에요. 워싱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한국과의 상호 공급 협정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그건 한국에 대한 의존 선언에 가까운 문서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센서 기술을 중심으로 하드파워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기술력 자체가 이제 소프트 파워, 즉 외교와 경제를 움직이는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칩과 데이터로 국제관계를 재편하고 있죠. 특히 KF-21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반도체 센서 AI 생태계는 단순한 무기 산업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단순히 전투기를 사려는 게 아니라 한국식 기술 체계에 편입되기 위해서예요. 정확히 그거예요.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독립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 플랫폼을 공동 사용하면서 자국 산업 역량을 같이 키워가고 있어요. 이건 미국식 무기 수출 모델과는 정반대죠. 미국은 무기를 팔고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 구조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맹의 기술 공급자이자 산업 자립의 설계자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경제외교의 군사화 혹은 군사기술의 경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HBM과 AI 항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세운 산업망은 이제 민간과 군수의 구분이 사라진 구조예요. AI, 반도체, 센서, 통신 올-인-원. KF-21에서 개발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은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에 쓰이고 민간 위성통신망은 다시 전투기 네트워크에 통합됩니다. 즉, 한국은 한 번의 기술 투자로 두 개의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가 되었어요. 이건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과거 미국이 국방비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했다면 이제 한국은 기술 혁신을 국방력의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산업이 군대를 키우는 구조, 그게 바로 한국의 산업력 기반 안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군비와 산업을 따로 굴리지만 한국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돌립니다. 중국은 지금 이 구조를 따라잡으려 애쓰지만 핵심이 빠져 있어요. 바로 신뢰와 투명성이죠. 기술 동맹은 단순히 부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고 국제 협력 체계에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공동 기술 생태계를 만들 수 없어요. 반면 한국은 개방성과 신뢰를 무기로 삼습니다. 동맹국들이 한국과 손잡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적이지만 민군 통합 정책이 느리고 관료주의적이에요.
일본은 여전히 방산 산업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고 민간 기업들이 군수 분야에 참여하는 걸거립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의 유연성과 시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죠. 그 결과 산업 혁신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KF21과 함께 한화, 삼성, SK가 매년 새로운 칩과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반면 일본의 F3는 여전히 시제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워싱턴도 그런 점에서 한국을 묘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 속으로는 견제. 하지만 미국은 이미 한국 기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쓰는 HBM, AI 프로세서, 레이더 센서 모듈 올 커리언. 한국이 기술 이전을 중단한다면 미 국방 프로젝트 대부분이 몇 달 만에 멈추게 될 겁니다. 즉,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수출품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KF21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 데이터 허브로 진화했는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전투기의 전투력은 더 이상 엔진 출력이나 무기 탑재량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전장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모으고 처리하고 해석하느냐로 승부가 납니다. KF21은 이 점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센서를 장착한 기체가 아니라 모든 센서를 하나의 뇌 아래 통합한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의 AESA 레이더, LI 지넥스1의 EO-IR 감지기, SK 하이닉스의 HBM42 메모리, 그리고 삼성의 AI 코어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센서 퓨전 기술이 아니라 AI 기반 전장 인식 AI 배틀필드 어웨어니스의 구현이에요. 과거에는 조종사가 여러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각각의 정보를 수동으로 해석했지만 KF21은 모든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3D 전장 지도를 만듭니다. 조종사는 그저 AI가 제시한 최적의 교전 시점을 확인하고 승인만 하면 됩니다. 하나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초당 1조 개 이상의 센서 신호를 통합하며 KF21 한 대가 주변 200km 내의 공중 지상 해상 데이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미국의 F-35가 센서 데이터 통합을 내세우지만 그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센서가 많지만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연과 오류가 발생하죠. 반면 KF21은 하나의 HBM 네트워크를 통해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 레이턴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KF21의 AI는 적 레이더의 주파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실시간으로 재밍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형 전투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전투기예요. 그리고 그 기반에는 한국의 민군 융합 기술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설계, SK의 AI 칩 연산 구조, 한화의 전자전 알고리즘 올 커넥티드. 그 덕분에 KF21은 하늘 위에서 하나의 분산 클라우드 노드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KF21 편대가 출격하면 각 기체가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센서 정보를 공유해 전체 전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요. 이건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AI 집단 지능 소엄 인텔리전스의 개념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진 강점이죠. 중국은 센서의 수를 늘려서 데이터를 쌓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융합하는 AI 연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성능은 좋지만 방산용으로 통합된 클라우드 구조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민간 AI 클라우드 산업을 군수로 전환시켜 KF21을 중심으로 K-에어 네트워크라는 완전 자국형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이건 NATO조차 갖지 못한 수준의 통합 체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통합의 결과가 전술 효율성으로 직결됩니다. KF21은 기존 전투기보다 40발은 표적 식별 속도를 가지며 AI의 자동 교전 알고리즘 덕분에 조종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 센서가 손상돼도 다른 기체에서 데이터를 받아 즉시 복원합니다. 이건 센서의 수리가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의 자가 치유 셀프 힐링 네트워크 개념이에요. 지금부터는 KF21의 핵심이자 보이지 않는 무기, 바로 K-시큐어 패브릭,
한국형 군수 반도체 보안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KF-21은 하늘을 나는 데이터 허브입니다. 수많은 센서와 반도체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주고받죠. 그런데 그만큼 사이버 침투, 데이터 조작, 전자전 공격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투기의 외형보다 더 정교한 보안 인프라를 먼저 완성했어요. 이게 바로 K-시큐어 패브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암호화 수준을 넘어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작동하는 보안 구조예요. 쉽게 말해 KF-21의 칩 하나하나가 보안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공동으로 개발한 퀀텀 리지스턴트 인크리프션 엔전, 즉 양자 저항형 암호 엔진이 HBM 모듈에 직접 삽입되어 있죠. 이 기술은 심지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해독이 불가능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송될 때마다 자동으로 재암호화되고 센서 네트워크 전체가 스스로 보안 상태를 감시하고 복원하는 자율 보안 메시로 연결됩니다. 이건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F-35조차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나 내부 오류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죠. 반면 한국의 K-시큐어 패브릭은 7레벨에서 보안이 작동하니까 침입이 발생해도 즉시 격리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패치형 보안이 아니라 자기 치유 셀프 힐링 보안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통신 모듈이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해당 회로는 즉시 차단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5회 전송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01초 내에 일어나죠. 이 기술의 진정한 위력은 그 범용성에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된 K-시큐어 패브릭은 현재 한국형 위성 통신망, K-드론 방어체계, 그리고 한화의 해상 초계 시스템에도 확장되고 있어요. 즉, 한국은 단일 전투기의 보안을 넘어서 국가 전체 군수망의 보안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 기술이 아니라 국가 보안 인프라의 표준화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부분에서 특히 뒤처져 있죠. 중국은 여전히 폐쇄형 암호 체계를 쓰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 호환이 불가능하고 일본은 자체 보안 알고리즘은 뛰어나지만 실시간 반응형 구조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센서, 네트워크가 모두 같은 보안 언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KF-21이 전투 중 어떤 장비와 연결되든 자동으로 암호화키를 갱신하며 보안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도 한국만이 가진 보안의 자동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데이터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한국이 자체 보안망을 완성하면 미국조차 한국 전투기나 AI 시스템의 임의로 접근할 수 없게 되니까요. 실제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형 암호화 기술은 동맹 간 데이터 교환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그건 바로 한국이 이제 자신의 정보 경계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KF-21의 또 다른 혁신, 바로 에이어보언 AI 코어, 즉 공중 탑재형 인공지능 핵심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조종 보조 장치가 아니라 전투기에 생각하는 뇌예요. KF-21 블락2와 블락3에 탑재될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전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 판단형 AI 엔진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전투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는 사람이 지시하고 기계가 수행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기계가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이 승인만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이 에이어보언 AI 코어는 카이스트, 하나시스템, 삼성리서치,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기존 항전 컴퓨터의 처리 속도보다 20배 빠르고 인식 정확도는 98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적 전투기의 기동 패턴, 전자전 신호, 열 감지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면 AI는 그 데이터를 0.02초 만에 융합 분석해 회피 혹은 교전을 제시합니다. 조종사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명령을 승인하죠. 이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기계적 직감 머케니켈 인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AI가 단순히 프로그램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한다는 겁니다. KF-21은 비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암호화해 지상 AI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비행 종료 후에는 그날의 작전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합니다. 다시 출격할 때는 업데이트된 뇌를 탑재하고 하늘로 오르는 거예요. 즉, KF-21은 비행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전투기입니다. 마치 조종사들이 경험을 쌓으며 전투 감각을 키우듯 KF-21의 AI도 매 비행마다 더 정교해지죠. 이건 미국의 F-35조차 아직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F-35의 AI는 제한적 상황 판단 알고리즘에 머물러 있고 데이터 업로드는 완전히 지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KF-21은 공중, 지상, 이성, 클라우드가 하나로 연결된 AI 학습 루프를 가지고 있죠. 이건 단순히 기술 격차가 아니라 운용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사람이 중심이 아닌 사람과 기계가 공진화하는 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AI를 부하가 아닌 파트너, 파일럿으로 인식하죠.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반도체 인프라 덕분이에요. SK하이닉스의 HBM42, 삼성의 AI 가속 칩, 하나의 저지연 네트워크 모듈 올 커리언. 이 조합 덕분에 KF-21의 에어보언 AI 코어는 초당 50테라플롭스 이상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KF-21 한 대가 동시에 1만 대의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KF-21 블락 3는 다수의 무인기 편대를 제어하면서 스마트 스웜 전술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자체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군사용 반도체 연산력이 부족해 실시간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고성능 칩은 있지만 AI 전투 데이터가 부족하죠. 반면 한국은 민간 AI 산업에서 이미 수십억 개의 데이터 세트를 학습해왔고 이를 군사 모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KF-21은 AI 학습량과 반도체 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유일한 전투기가 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K-하이드러 스카이 네트워크, 즉 한국이 구축 중인 하늘 지상 우주 통합 감지망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KF-21을 단일 전투기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 전투기가 거대한 전장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K-하이드러는 한국의 공중전력, 위성, 무인기, 해상 감시체계, 지상 방공망을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묶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 KF-21이 하늘 위에서 싸울 때 그 뒤에는 수천 개의 눈과 귀가 함께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K-하이드러의 핵심은 바로 센서 융합 인프라입니다. KF-21이 공중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상 레이더, 이성, 드론, 심지어 해상 감시선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하죠. 예를 들어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감지되면 이성이 그 궤적을 추적하고 KF-21이 공중에서 IR 서명을 확인하며 지상 방공망이 동시에 교전 알고리즘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단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서 데이터 흐름을 조정하는 존재가 바로 KF-21의 에어보언 AI 코어예요. 즉, 하늘 위 전투기가 단순히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 전장을 관리하는 AI 지휘 허브로 진화한 겁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에요. 미국이 조인트 올 도메인 커맨드 시스템 JADC2를 내세우며 하늘 지상 우주를 통합하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여전히 단일 국가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다층 동맹 연계형 네트워크, 즉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까지 실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국적 전장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K-하이드러 스카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은 NATO, 인도 태평양, 중동까지 연결되는 기술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습니다. 게다가 이 네트워크는 단방향 지휘 구조가 아니라 양방향 자율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사령부가 명령을 내리고 각 전력이 수행했지만 K-하이드러는 각 노드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움직입니다. KF-21이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 드론 편대를 직접 재배치하거나 지상 사령부보다 먼저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한국이 정의한 새로운 전장 개념,
디스트리뷰티드 인텔리전스 오어페어 분산 지능 전쟁입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민간 통신망, 클라우드, 위성 네트워크를 모두 통합했기 때문이에요. SK텔레콤의 위성 통신 모듈, 한화시스템의 군용 위성 세종, 그리고 삼성의 적에도 통신 칩 올 커넥티드. 민간과 군이 공유하는 이 네트워크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장과 민간 데이터 흐름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죠. 데이터가 하나의 강처럼 흐르고 KF-21은 그 강의 상류에서 물길을 조정하는 댐과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구조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자체 위성망이 있지만 군민 데이터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보안도 취약합니다. 일본은 민간 기술은 뛰어나지만 군용으로 전환할 제도적 유연성이 없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K-시큐어 패브릭을 통해 모든 데이터 통신을 양자암호 기반으로 보호하고 있죠. 즉, K-하이드러는 단순히 빠르고 강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해킹 불가능한 감지 제국이에요. 이제 우리는 K-하이드러 스카이 네트워크가 완성된 이후의 단계, 즉 K-센서 2040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감지력을 수출하는 전략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전투기나 탱크, 미사일 같은 하드웨어를 팔았다면 이제 한국은 데이터 처리, 센서 네트워크, AI 분석 체계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전장 전체를 보는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K-센서 2040은 한국형 센서 융합 기술을 해외 동맹국의 전력망에 이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센서 허브 모듈의 표준화. 둘째, 센서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 셋째, 실시간 전장 분석 알고리즘 수출이에요. 예를 들어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자국 방공 체계에 한국산 센서 허브를 도입했고, 그 덕분에 기존 나토 시스템보다 20발은 위협 감지 속도를 얻었죠. 한국 기술이 그대로 폴란드의 눈과 귀가 된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 전략적 의존 관계를 만듭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유지 보수 권한을 독점하지만 한국은 운용권을 현지에 넘기되 핵심 센서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를 서울이 통제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율적 시스템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동맹국의 전장 데이터가 한국의 서버를 거쳐요. 즉, 한국은 무기를 파는 동시에 데이터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형 소프트 패권이죠. 게다가 이 모델은 동맹국들에게도 매력적이에요. 미국식 시스템은 비싸고 폐쇄적이지만 한국식은 빠르고 개방적입니다. KF-21, K-드론, K-센서 네트워크 올 마절러. 필요에 따라 교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동맹국들이 자국 전장에 맞게 기술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폴란드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핀란드, UAE, 캐나다까지 K-센서 프로그램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모델을 따라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중국은 여전히 기술 독점과 폐쇄형 네트워크를 고수하고 있고 일본은 동맹 간 기술 공유를 꺼립니다. 반면 한국은 공유하되 통제한다는 원칙으로 신뢰와 주도권을 동시에 잡았어요. 각국이 자국 내 생산 라인을 운영하지만 핵심 AI 칩과 센서, 암호화키는 한국에서만 발급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세계의 눈을 만든 동시에 그 눈꺼풀을 여닫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요. 이건 외교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과거의 군사동맹은 병력과 무기를 중심으로 맺어졌지만 지금은 데이터 동맹 데이터 얼라이언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중심에서 기술 신뢰망을 만들어가고 있죠. 워싱턴은 이 모델을 견제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지금 NATO 전장 시스템의 일부 데이터 분석을 서울의 AI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한국은 이미 서방 전체 전장의 백엔드 엔진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감지 기술이 민간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화와 삼성은 K센서 2040을 기반으로 위성 감시 도시 안전기후 관측 항만 물류 관리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오는 리버스 듀얼 유즈 리버스 듀얼 유스 구조죠. 덕분에 한국은 군사와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기술 경제 외교의 삼각 융합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그 이름만으로도 상징적인 개념, 실리컨 에어포어스 2050, 즉 반도체로 움직이는 공군입니다. KF-21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이제 한국 전체 공중 전력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과거의 공군이 엔진과 연료로 움직였다면 앞으로의 공군은 칩과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가 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설계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투기, 드론, 위성, 통신망, 심지어 레이더 미사일까지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 위에서 작동시키고 있죠. 맞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 전체의 기술적 프로토타입이에요. 이미 공군은 K-실리컨 플라이 프로그램을 통해 HBM 기반 항전 시스템, AI 통합 지휘 체계, 자율 전술 클라우드를 모든 항공기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2045년까지 모든 한국 공중 전력의 90 이상을 반도체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작전 패러다임의 전면 교체예요. 그게 바로 실리컨 에어포어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죠. 한국은 이미 KF-21, K-드론, K-센서, K-시큐어 패브릭, 그리고 K-하이드러 네트워크를 모두 하나의 클라우드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공군은 전장을 비행기 조종이 아니라 데이터 지휘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AI가 적의 항적을 분석해 공격 타이밍을 계산하면 지상에서는 이미 그 데이터를 토대로 방공망이 준비되고 위성은 통신 채널을 자동 개방합니다. 조종사는 명령을 내리는 대신 AI가 설계한 전장을 관리하는 역할로 진화하죠. 이건 단순히 전투의 효율화를 넘어서 작전 철학의 진화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명령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기계의 대량 투입을 중심으로 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 둘을 초월했습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데이터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공생형 전쟁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군사학자들은 한국의 공군 시스템을 가리켜 AI가 처음으로 전장을 스스로 지휘한 사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단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이미 항공 전력 시스템에서 얻은 기술을 자동차, 반도체, 로봇, 의료 산업으로 확장 중이에요. KF-21의 AI 감지 알고리즘은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적용되고 K-시큐어 패브릭은 삼성의 클라우드 서버 보안에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군사력으로 기술을 키운 게 아니라 기술로 군사력을 진화시킨 나라가 된 거죠. 이건 사실상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한국이 조선소와 철강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반도체와 AI 네트워크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KF-21과 K-센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기술 자산은 이미 한국 GDP의 11을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그 비중이 20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즉, 한국의 국방이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국력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